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노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노년에 어떤 집에서 사느냐는 단순히 생활의 편안함만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지요. 삶의 질 그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생각보다 빠르게 생활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지금 사는 집이 나에게 더는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때가 되면 새로운 집을 찾고 옮기고 적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어떤 집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시지만 사실은 주거 환경이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일상과 건강 그리고 정서적 안정까지 함께 품을 수 있는 집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집 선택은 고립감과 우울감, 심지어 건강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게 딱 맞는 집에 살게 되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불편함 없이 하루하루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집이 노년의 가장 이상적인 집일까요? 단순히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작아도 실속 있고 편리하면서도 따뜻한 연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사하신 분들의 경험을 통해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왜 노후에는 집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70대나 80대가 되어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주거의 변화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후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노후에 최소 한 번 이상 이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몸이 불편해지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살던 집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일이 너무도 흔하게 발생하죠. 우리는 종종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죠. 무릎이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하고 짐들기가 부담스러워지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면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계단 없는 집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찾게 되고 또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이쯤 되면 노후의 이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됩니다. 그냥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를 결심하는 시점에는 이미 몸이 많이 불편해져 있어서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짐을 싸는 것도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사는 체력이 남아있을 때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요. 주변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어떤 분은 갑자기 허리를 다치고 나서 그제야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 정리도 못하고 결국 자식들에게 모든 부담을 주게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60대 후반쯤 미리 주거지를 옮겨두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서 조용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두 분의 삶의 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갑작스러움입니다. 변화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고 준비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혼란과 후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미리 내 삶의 중심이 될 집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허락할 때 직접 발품을 팔아보고 자녀들과도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청소하기 쉽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혼자 살기에도 알맞다는 이야기 때문이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너무 넓은 집은 관리가 부담이고 움직이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작아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지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을 줄이면서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작고 간결한 집이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답답하고 우울하다는 것이었죠. 특히 거실과 방이 너무 작으면 친구를 초대하거나 가족을 맞이하기도 어려워지고 하루 종일 벽만 마주하고 있자니 삶의 재미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결국 편하려고 선택한 집이 심리적 여유까지 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집을 줄이더라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줄이지 마시고 적당히 줄이되 여유가 있는 구조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20평대 이상은 되어야 일상생활이 여유롭고 정신적인 안정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작더라도 베란다나 창이 잘 나 있는 구조라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쾌적하고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한 구독자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던 73세 여성분이셨는데요. 자식들 말 듣고 10평대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셨다가 한 달도 안 돼 다시 이사를 고민하게 되셨습니다. 집은 작고 엘리베이터는 없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스럽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햇볕도 잘 안 드니 마음까지 어두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24평 정도 되는 남향 아파트로 옮기셨는데 그제야 살 것 같다고 웃으시더군요. 아침에 해가 잘 드는 거실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고 작은 화분 돌보는 것이 노년의 행복이 되었다 하셨죠. 이렇게 노후 주거는 단순히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거실이 조금 넓으면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고 TV를 보며 다리를 쭉 뻗을 수도 있습니다. 부엌이 조금 여유 있으면 음식할 때도 덜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공간이 주는 여유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작은 취미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성공이 아닐까요? 작고 아담한 집도 좋지만 너무 작아서 숨이 막히는 집은 피하셔야 합니다. 때론 집이 주는 물리적 여유가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혼자서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손님이 와도 부담 없는 그런 구조야말로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주변에서 요양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거동이 가능하고 치매나 중증 질환이 없는 분들에게는 요양원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아직 스스로 식사하고 외출도 가능하고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어르신이라면 요양원 생활은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고 외로움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개별 공간이 협소하고 외부와의 교류도 줄어들기 때문에 활동성이 점점 낮아지고 우울감도 심해질 수 있죠. 무엇보다도 내가 사는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보다는 노인복지관 옆에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복지관과 가까운 곳에서 내 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주도적이고 활력 있는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요즘 복지관들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활동을 무료로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죠. 요가 수업부터 서예 교실 음악활동 영화 상영까지 선택의 폭이 넓고 무엇보다 또래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큰 장점입니다.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입니다. 매일 집에서 혼자 TV만 보던 어르신이 복지관에서 매주 댄스 수업을 들으면서 활짝 웃고 다시 삶에 의욕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고립은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인데 복지관은
그 고립을 깨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줍니다. 또한 대형 병원과의 접근성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거나 정기검진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집에서 병원까지 택시나 버스로 30분 이내 거리라면 그 자체로도 큰 복지입니다. 특히 도보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는 노후를 생각하면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병원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신데요. 매주 내과 정기 진료도 받고 친구들과 복지관 프로그램도 함께 다니시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혼자 사시지만 집 근처에 병원도 있고 복지관도 있으니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덕분에 자식들도 걱정을 덜고요. 결국 노후의 집은 단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동이 가능하다면 오래 내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복지관과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고 활력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요양원 옆이 아니라 복지관 옆으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집을 고르든지 간에 그 집이 나를 살리는 구조인지 아니면 나를 가두는 구조인지를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면 더욱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기본처럼 여겨졌지요. 특히 나이 들면 당연히 자식 집에서 지내야 편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실제로도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들도 있고 효도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을 모시려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다릅니다. 같이 살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다들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을 모시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부모님도 자식 집에 들어가면 외롭지 않겠다 생각하세요. 하지만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생활 습관 차이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생활을 간섭하게 되고 결국에는 감정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산다는 게 항상 함께 있는 걸 의미하다 보니 각자의 시간이 사라지고 여유도 없어지지요. 무엇보다 자식도 자식 나름의 삶이 있고 부모도 부모의 삶이 있습니다. 서로를 너무 가깝게 묶어두면 그 소중한 삶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보게 되고 말을 아끼게 되고 자주 다투게 되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들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는데 같이 살다 보면 자식도 힘들고 부모님도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함께 살지 않고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자식과는 집으로는 따로 마음은 가깝게가 최선이라고요. 병원처럼 30분 이내 거리에 살면 좋고 그것도 어려우면 최소한 너무 자주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거리에서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는 금방 달려올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리 말입니다. 또한 노년에 자식에게 간병을 기대하며 함께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병에 효자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간병이 일상이 되면 아무리 효심 깊은 자식이라도 지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미묘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심리적 거리두기가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스스로도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식과 함께 살기보다는 가까이 따로 사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공원인데요. 공원이 가까운 집에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갑니다. 요양원은 몸이 많이 불편할 때나 찾게 되죠. 하지만 공원은 매일 갈 수 있고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공간입니다. 가까운 공원을 하루 한 번만이라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걷는 삶이 곧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특별한 운동보다 일상적인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복잡한 헬스장이나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 부지런히 산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무와 꽃이 있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자연의 기운을 느끼는 그 시간은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회복시켜줍니다. 걷기 운동은 약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산책길이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은 곧 삶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잠깐 나가서 햇볕을 쬐고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그 경험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집안에만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시간 감각도 흐려지고 식사 시간도 제멋대로가 되고 결국 마음이 먼저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걷지 않으면 건강보다도 먼저 정신과 감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 앞에 공원이 있어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루 2번 공원을 도는 걸 꾸준히 하시다가 혈압도 안정되고 우울증 약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일상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바로 공원입니다. 공원은 단지 나무 몇 그루와 길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에 요양원에 잠깐 계셨다가 다시 나와서 공원 옆 아파트로 이사하신 77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요양원 생활이 너무 정적이고 사람들과 섞이기도 어렵다 보니 자꾸 기력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공원이 바로 앞에 있는 단지로 오신 후엔 매일 산책하시고 사람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다 보니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병원 갈 일도 줄었고 마음도 밝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노후에 정말 좋은 집은 병원만 가까운 집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집입니다. 걷는 길이 있다는 건 나 자신과 연결된다는 것이고 세상과도 계속 관계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노후에 전원주택을 꿈꾸십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을 떠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텃밭도 가꾸고 닭도 키우고 아침마다 새소리 들으며 커피 한잔 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현실은 낭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전원주택은 구조적으로 이웃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고립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연은 예쁘지만 사람의 온기가 부족하면 그 외로움은 금세 병이 되지요. 특히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엔 외출조차 어려워지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딴 시골집에서 사시던 분이 다치고 나서 한참 후에야 발견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노년의 전원 생활은 고립의 위험과 함께합니다. 또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잔디 깎고 낙엽 쓸고 겨울엔 보일러와 수도관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젊을 땐 노동처럼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나이 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도 생기고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전원주택이 힘들기만 한 건 아닙니다. 조건만 잘 갖춰지면 전원생활도 건강한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구독자 한 분은 20평 남짓한 단층 주택에 50평 정도의 텃밭을 두고 계십니다. 아침이면 상추나 쑥갓을 따고 오전엔 밭일을 살짝 하시고 오후엔 근처 마을회관에서 친구들과 바둑도 두십니다. 그분은 원래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는데 지금은 약을 줄이셨고 건강검진 수치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적당한 규모의 집과 땅이 있는 전원생활은 오히려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줍니다. 집은 크지 않지만 움직이기 편하고 텃밭은 너무 넓지 않아 몸에 무리가 없고 무엇보다 마을에 사람이 있고 교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요. 자연도 좋지만 이웃이 있어야 노후도 따뜻합니다. 전원주택을 고민하신다면 꼭 다음 3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이웃과의 거리입니다. 너무 멀면 안 됩니다.
둘째는 집과 텃밭의 크기입니다. 감당 가능한 규모여야 합니다. 셋째는 의료기관이나 시장 같은 생활 인프라와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아플 때 병원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편하지요. 전원 생활은 잘만 준비되면 건강한 일상과 생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만만 보고 결정한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연은 좋지만 결국 사람과 연결된 삶이 진짜 오래가지요. 여러분이 전원주택을 꿈꾸신다면 낭만뿐 아니라 현실도 꼭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삶이 오랫동안 따뜻하고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아파트로 돌아오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낭만은 없지만 실용성과 안정감이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노년의 아파트가 갖는 최대 장점은 체계적인 생활 시스템입니다. 엘리베이터, 난방,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일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우편함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쌓여 노년의 삶을 안정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웃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경비원의 상주 여부나 CCTV 설치 등도 심리적으로 든든함을 줍니다. 게다가 아파트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단지 내 복지센터, 운동공간, 소규모 도서관, 자율 모임, 동네 문화센터 등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에서 도시 아파트로 돌아온 어느 할머니는 낭만을 버리고 실용을 택한 선택이 삶의 질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소도시의 전원형 아파트는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심의 편의성과 전원의 여유를 모두 갖춘 이 형태는 번잡함에서 벗어나면서도 병원, 마트, 복지시설 같은 인프라를 갖춘 균형 잡힌 주거 형태입니다. 주거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이러한 곳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함께 같은 연령대의 이웃이 많아 정서적 안정감도 큽니다. 자식보다 자주 보는 친구가 이웃이 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노년의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복지관과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참여를 유도하며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도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혼자여도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취미 생활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서예, 음악, 운동, 공예 등 자신이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병원이나 시장 등 일상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은 1인 가구의 안전망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노년에 선택하는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지킬 공간입니다. 작아도 실속 있고 편리하고 건강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구조로 살아갈지에 따라 70대, 80대 이후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앞으로 어떤 집에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노후는 혼자라서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더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